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철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천, 수원, 서경을 비교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칠판을 보도록 합시다. 자, 가천, 수원의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수특수환이 100% 연계됩니다. 작년 기출문제가 가천의 경우 6개가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고요. 수원의 경우는 하나만 떠 있는데 100% 수특수환 연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국어의 경우 수특수환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뭔가 범위가 명확하죠. 그죠? 문학의 경우 물론 작품 수가 많긴 합니다. 대략 한 150지문 정도가 되는데요. 인간의 능력이란 정말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걸 다 본 학생이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학교 중간 기말고사로 여러분들이 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비문학 지문의 경우 약 90지문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역시 학교 중간 기말고사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많죠. 충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애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수특수환 100% 연계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일단 8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국어, 구문항, 수학, 육문항.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육문항, 수학, 구문항. 이렇게 됩니다. 자,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구문항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냐 하면 화작 한 지문, 문학 두 지문, 비문학 두 지문, 문법 한 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자, 이과와 수원대의 경우 물론 이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학의 한 지문이 나옵니다. 이과 한 지문. 자. 수원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요것도 이렇게 씁시다. 문법 한 문항이 자, 나오지 않습니다. 이과의 경우. 이과는 국어가 육문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는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천이랑 수원이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서경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경의 경우 학교에 모의 논술이 올라와 있는데요. 6문제가 자, 봅시다. 7문제가 올라와 있네요. 7문제가 올라와 있는데 얘들의 경우 수특수환의 연계 가능성이 그냥 높다. 7문제 중에서 지문이 3지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문학 한 지문은 올해 수특이랑 연계가 됐어요. 그런데 비문학 2지문이 찾아봤더니 재작년 수특 지문이었어요. 작년 수특도 아니고 재작년 2020년 수특 지문이 모의 논술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연계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천, 수원과 함께 서경까지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문학이 대략 한 150지문, 비문학이 약 한 90지문, 150, 90지문. 이 중에서 여러분들 3분의 1 이상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대비하나 라고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애들이 다 해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주일에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일주일에 대략 한 10지문에서 15지문 사이. 그러면 하루에 2지문에서 3지문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 2-3지문씩만 봐주면 이거 끝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서경은 특수안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자, 8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인문 자연 계열 통합입니다. 가천 수원과 다른 점이죠. 국어는 구문항이 나오고요. 수학은 육문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의 논술을 보면 화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없고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봐도 그냥 국어, 문학, 독서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2지문, 비문학 2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라는 거. 문법은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학하고 비문학만 여러분들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수특수안을 여러분들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서경대는 가천수원하고 문제 유형이 좀 달라서 대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가천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자, 280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학교신문에 실릴 기획기사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지문이 쭉 나와 있고요. 1번 문제 바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작년의 경우 국어보다도 수학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천대 시험을 봤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국어는 다 맞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수학이 어려우니까. 동시에 빠른 시간 안에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왜? 수학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실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고, 자, 어떤 읽기 전략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실전에서. 그리고 평소에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겠죠. 문제를 먼저 읽고, 읽기 전략을 선택을 해라. 전체적으로, 보통 약술은 전체적인 구조만 이렇게 훑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서술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가천, 수원의 경우 그렇다. 자, 한번 써봅시다. 문제 접근 전략. 첫 번째, 문제 먼저 읽기. 그 다음, 풀이 전략. 이거는 이제 독해 전략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쓰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으니까. 특히 독해를 할 때, 글 전체의 구조. 자, 요거를 파악해 주길 바래요. 자세한 내용은 문제에 맞춰서 그때 읽어주면 됩니다. 수능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거는 수능이나 약술이나 똑같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이 한번 문제 읽고 요 문제 접근 전략대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주 쉬운 글이지만. 자, 1번 문제. 보기에 기역과 같은 설득 전략을 사용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보기. 설득하는 글을 쓸 때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설득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문을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이 지문은 뭔가 설득하는 글이다. 그리고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다. 라고 이걸 추론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죠. 눈치를 이렇게 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논거를 더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반론이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천 수어는 거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 더 씁시다. 찾아쓰기 유형이 매우 많다. 때로는 빈칸 채우기 유형도 많이 나옵니다. 작년 기출문제가 총 6개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인문계열 시험지가 2개가 있고요. 자연계열 시험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시험지를 쭉 보면 찾아쓰기 유형과 빈칸 채우기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반드시 수특수안에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요. 특히 이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특수안을 충실히 공부해 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찾아쓰기 유형이 많고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면서 논거를 명확히 한 부분을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쓱 눈으로 훑어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흔히 언론을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언론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 첫 문단에서는 중심 화제를 찾아줘야 되겠죠. 기본이죠. 무엇에 관한 얘기인가? 자, 그 다음. 사람들은 언론이 실제로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론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 벌써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 벌써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 주장하는 글은 항상 앞부분에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겠죠. 자, 이게 핵심, 사실은 이 부분이 이 글 전체의 핵심입니다.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 언론이 이렇게 하니까 라고 아마 제시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 문단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는 수집한 정보를 빨리 보도하기 위해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 오보가 될 수도 있는데 오보는 특히 재난사고에 자주 등장한다. 자, 언론은 빨리 보도하기 위해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도 한다. 이거를 포괄할 수 있는 말이 1문단에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 요 말 속에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도 한다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문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한마디로 포괄적, 일반적이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뭔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글을 읽을 때 계속해서 포괄적인 문장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포괄적의 반대말은 구체적, 개별적이죠. 구체적, 개별적인 것들을 포괄적인 말 속에 집어넣어 보려고. 일종의 예를 들자면 집합에 해당되죠. 집합. 자,
이 속에 요런 그림,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 커다란 일반적인 내용 속에 포함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독해의 가장 기본이에요. 요 글은 지금 일문단의 경우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세상을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에 포함되는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가 쭉 나오고요. 자, 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임의 핵심은 가천수원 서경의 문제를 비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지문 설명은 가급적 좀 생략을 하면서 빠르게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단 가봅시다. 언론은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훼손하기도 한다. 역시 어떤 문장에 포함되겠습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그러한 구체적 개별적인 문장인 거예요. 그 다음 비판이 언론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문제 1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딴 데로 막 샜기 때문에 문제 1번을 까먹었을 수 있지. 자, 문제 1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론을 제시하면서 예상 반론을 제시하면서 논거를 명확히 한 부분. 자, 다시 한번 이 문단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비판이 언론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밑줄 쫙! 뭐라고 써야 돼요? 예상 반론이라고 써야 되겠죠. 예상 반론. 자, 문제는 비판 자체가 아니라 비판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자, 그 뒷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그대로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면 되죠. 답은 비판이. 문제 1번. 비판이,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절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절. 띄어쓰는 마디. 요게 한 어절인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띄어쓰죠. 그죠? 요게 한 어절은 앞뒤로 이렇게 띄었으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계속해서 언론이 세상을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들이 나오고요. 최종 주장은 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최종 주장이죠. 세상을 다르게 보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언론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문제 유형은, 자,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찾아쓰기 유형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냥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것이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 이렇게 써놓고 찾아쓰기라고 써봅시다. 이게 가천대 유형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 2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81쪽입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먼저 읽어봅시다. 자, 제시문의 기억과 보기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처리 기제와 결과. 그래서 요 기억과 보기에서 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기억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대요. 뭘? 기억과 보기에서 뭘? 정보 처리 기제와 그 결과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대요. 그걸 쓰란 얘기야. 뭘 활용해서?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의 설명을 활용해서. 자, 이건 2번 문제는
일단 문제 파악이 중요하죠. 그죠? 문제 파악이 쉽지 않은, 한번 써봅시다. 문제 파악. 어려움.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처리 기제와 그 결과. 기제라는 단어도 어렵죠. 기제. 본문에 기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보기와 기억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처리 기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결과가 있대요. 기제와 결과가, 기제, 결과. 기억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1문단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기 먼저 읽어야죠. 자, 보기. 심리학자 애플리와 길로비치는 여행지에서 외화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람들은 정확한 환율 계산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기보다는 표기된 액면가를 확인하고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부정확한 어림짐작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여행지에서 외화로 제품을 구입할 때 정확한 환율 계산을 통해 구매하는 게 아니라 부정확한 어림짐작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자, 기억을 봅시다.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적 과정에서 실제 지불 금액의 가치를 떠나 적은 숫자이기에 저렴하게 여기는 부정확한 판단. 부정확하다라는 단어가 보기에도 있는데 기억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보기와 기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처리 기제는 뭔지는 모르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는 찾았습니다. 둘 다 뭔가를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부정확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부정확한 판단을 한다. 요거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문제 봅시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처리 기제와 그 결과를 쓰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제 지문 한 5번을 얘기한 것 같네, 얘들아. 자, 이제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리도미네이션은 명사 디노미네이션 앞에 다시를 뜻하는 접두사 리를 붙여 만든 단어이다. 이미 쓰이고 있는 화폐의 액면가를 다시 설정하는 이를 일컬으며 통상적으로 화폐의 액면 절하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자, 리디노미네이션의 개념이죠. 화폐의 액면가를 화폐의 액면가를 낮게 평가절하, 액면절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낮추는 것.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어떤 식으로 낮추는지. 리디노미네이션은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한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둔 채, 자, 실질 가치는 바뀌지 않네요. 액면을 특정 비율에 따라 낮은 숫자로 변경하거나 비율로 낮게 만드는 거네요. 그와 더불어 새로운 화폐 단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실행된다. 방법에 대한 얘기네요. 우리 디노미네이션의 방법, 비율에 따라서 뭔가 낮춰 더불어서 새로운 화폐 단위를 또 지정을 한다. 자, 계속 가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화폐 개혁이 있었던 1962년 이후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화폐 발행이 증가하는 만큼 물가도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고 있네요. 계속 가봅시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 통용되는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기업 등에서의 장부 기재상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자, 국가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장점이 있다. 자, 1문단은
리디노미네이션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에 실행한다면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의 개념, 방법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단 가봅시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 도입과는 별개로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일부 국내 소매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자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국내 소매점. 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일부 국내 소매점 그냥 가게 일반 가게에서 국내 가게에서 자발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나 봅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10,000원을 1000대 1의 비율로 아까 일문단에 어떤 방법이 있었죠. 리디노미네이션 방법. 일정한 비율로 뭔가 내리는 겁니다. 이때는 10,000대 1의 비율로 조정하여 10,000원을 10.0과 같이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이구나. 항상 사례를 들어야 우리는 이해가 좀 쉽죠. 그죠? 자, 이는 상품의 실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일문단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숫자 표시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구매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적 과정에서 실제 지불 금액의 가치를 떠나 적은 숫자에게 저렴하게 여기는 부정확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내 소매점의 리디노미네이션. 이것의 뭡니까? 이것을 실행 목적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리디노미네이션은 실행한다라고 표현해 봅시다. 실행 목적이 되겠죠.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문단을 1문단 마지막과 2문단의 앞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구매 과정의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심리적 극대화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 제시된 형태는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중 처리 이론에서는 자, 실행 목적이 이것인데 이중 처리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자, 이 리디노미네이션의 자, 얘는 그러니까 영향이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행 목적은 그것인데, 자, 써봅시다. 좀 길게 써봅시다. 자, 과연 실행 목적은 뭔가 부정확한 판단을 하려는 목적이죠. 이 일부 소매점에서 부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그런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국내 소매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을 하는데 자, 이것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것을 얘기한 이론이 있다. 그 이론이 바로 뭐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문단 가보도록 합시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른바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으로 구분한다. 자, 인간의 사고 체계, 이게 일반적 포괄적인 용어죠. 인간의 사고 체계 안에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이 있다. 그 다음, 빠른 직관은 무의식, 직관에 의해 작동하는 기제다. 기제라는 말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죠. 그죠? 실전에서는 이걸 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수특을 제대로 공부 안 했어. 근데 이게 나왔네? 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경우, 문장을 잘 보세요. 자, 인간의 사고 체계를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 빠른 직관은 어떠한 기제로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이 기제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간의 사고체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체계가 이거잖아. 또는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 이게 들어있잖아. 그죠? 그 빠른 직관은 기제래. 그러면 인간의 사고체계이던가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것이던가. 선생님은 그냥 기제를 인간의 사고체계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빠른 직관은 인간의 사고체계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것 이렇게 파악합니다.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자, 필기하세요. 이게 기재의 사전적 의미인데 써놔도 뭐 큰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자, 인간의 사고 체계는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게 이거다. 그죠? 그럼 얘는 이거나 이것에 포함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독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인간의 사고 체계는 이렇게 분류하고 빠른 직관은 어떠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계속해 봅시다. 자, 본능적이거나 숙달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며 빠른 직관의 사고 체계를 통해 인간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인지적 부담을 줄이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처리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느린 이성은 자, 의식, 이성에 의해 작동하는 기제로서 심사숙고하여 비중 있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작동한다. 그럼 산문단은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에 대한 얘기네요. 당연히 이중정보처리 이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사고체계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인간의 사고체계 혹은 기제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중정보처리 이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제는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빠른 직관의 특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느린 이성의 특징이 나와 있고 산문단은 그냥 특징, 빠른 직관의 특징, 느린 이성의 특징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문단 가봅시다. 이중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인간은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협응을 통해 자, 여러분들 종소리 좀 짜증나도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 학원이에요. 학원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가끔 있는데 이해해 줄 거지 얘들아?
자, 계속 가봅시다.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협응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 결정,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협응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린다. 자, 인간의 의사 결정, 자,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 요게 일단 핵심인데요. 위에다 써볼게요. 이건 인간에 대한 얘기죠.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협음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려 함. 이게 이제 이중정보처리 이론에서 말하는 거죠. 요거 1번, 2번. 이중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인간의 사고체계를 이렇게 둘로 분류하고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 인간의 특징인데, 인간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둘을 뭔가 같이 사용한다 라는 거죠. 계속 가봅시다. 일상적 사건의 원활한 처리와 단기적 예측에 효과적인 빠른 직관은 느린 이성을 필요로 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일상적 사건에서는 빠른 직관을 더 많이 사용한다. 느린 이성을 최소화하고. 자, 빠른 직관의 사고체계 내에서 인간은 종종 부정확한 판단을 하고 예측이 어긋나는 상황에 직면한, 요거 밑줄 쫙. 자, 이것은 빠른 직관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느린 이성을 최소화하고 빠른 직관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단점이 되는 거죠. 단점.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느린 이성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비교적 긴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에 이름으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건 느린 이성의 일종의 장점.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반응 속도의 차이로 인해 일상 속 인간은 빠른 직관을 주로 활성화하고, 느린 이성은 뭔가 느리니까 일상에서는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는 빨리빨리 하잖아. 그죠? 빠른 직관을 주로 활성화하고 느린 이성의 개입을 가능한 줄이고자 한다. 인간은 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게 일상과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죠. 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 빠른 직관을 많이 활용하고 이것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최대한 협응은 협응이에요. 그죠?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그 다음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나 복잡한 계산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경향은 강화된다. 어떤 시간 제약, 복잡한 계산. 자, 더 나아가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계산일 경우 이거를 더 많이 쓴다. 얘를 더 많이 줄이고. 그죠? 반면 일상이 아니라 업무의 영역일 때는 어떨까요? 이거는 글 속에 안 나옵니다. 일할 때는 어떨까요? 일할 때. 우리 일할 때 그냥 막 빨리빨리 하면 오류가 나겠죠. 그죠? 일할 때는 빠른 직관보다 느린 이성을 좀 더 많이 활용하겠죠. 빠른 직관도 사용합니다. 왜? 협응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글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글이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를 할 때 꼼꼼히 정리는 하지 않고 일문단 정리 아예 안 했죠. 그죠? 일문단 뒷부분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고, 핵심이 이 부분이죠. 핵심이. 이 부분이 핵심인데, 국내 일부 소매점에서 디노미네이션을 하는 목적,
뭔가 돈이 적게 보이려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듯하다. 그다음 그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이 있다. 이런 글이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적용을 해보면 이 이론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밥값 막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예. 근데 뭐 간단한 거라면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좀 복잡해. 예를 들면 이제 가족끼리 식사를 갔는데 가족 이제 세 가족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피자 이것저것 시키고 뭐 콜라에 뭐 이것저것 시키고 뭐 이것저것 또 시켰어. 파스타에 뭐 쭉 시켰어. 복잡하단 말이야, 계산이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하네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강화된다고 했죠, 그죠? 일상생활에서 뭔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뒤에 막 손님들이 막 기다려. 빨리 계산하라고. 어떡하지? 물론 요즘엔 다 카드로 하죠, 카드로. 내가 현금을 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뒤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 빨리 좀 계산해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럴 때,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느린 위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막, 17,500원 더하기 23,300원 더하기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대충 그냥 이렇게 빠른 직관을 더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에 이 빠른 직관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아까 밑줄그라고 한 거 있었죠, 그죠? 그 문제점, 부정확한 뭔가 판단을 하고 예측이 어긋나는 상황에 직면한다라는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2번 문제를 다시 봅시다. 제시문의 기억과 보기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억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처리 기제와 그 결과를 쓰라. 그러니까 보기와 기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 그건 뭡니까? 부정확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기억의 분명히 끝에 부정확한 판단이 있고 기억의 끝에. 보기의 끝에도 부정확한 어림짐작으로 구매를 결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부정확한 결정, 판단과 어림짐작을 포괄하는 말이 부정확한 사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확한 사고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정보처리 기제와 그 결과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빠른 이성을 더 많이 활용해서 빠른 직관을 더 많이 활용해서 부정확한 사고를 한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게 모범 답안 뒤에 답지를 한번 살짝 보시면 선생님 말과 비슷합니다. 다만 가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찾아쓰기가 강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빠른 직관으로 부정확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답이 실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좀 읽어보면은 내용이 비슷하면 다 정답 처리해라 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보다 정확한 답안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직관을 더 많이 활용해서 부정확한 사고를 하게끔 했다. 이렇게 쓴 게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참고로 이 2번 문제는 수능 완성 실전 2회에 실려 있었어요. 작년. 수능 완성도 반드시 봐줘야 합니다. 수능 완성도 봐줘야 돼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요거까지 반드시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결국 2번 문제, 자, 어떤 유형이었느냐. 얘도 결국은 찾아쓰기였죠. 결국 찾아쓰기. 특별한 유형 아닙니다. 근데 이 찾아쓰기 위해서 얘는, 정보처리 이론이라는 게 뭐고, 뭐 그런 것들. 독해죠, 한마디로. 지문에 대한 독해.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미친 영향이 뭐냐에 대한 정보 처리 이론의 주장인 거죠. 그죠? 그 독해가 됐어야지만 찾아쓰기가 원활하게 됐었다. 또 하나, 자, 독해. 이게 됐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문제 파악. 이게 됐어야 됩니다. 그죠? 이 독해는 끊임없이 우리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찾고 요약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끊임없이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 파악도 잘했어야 되고요. 이게 2번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벌써 45분인데요. 두 문제 풀었는데 45분입니다.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이후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풀어주는 걸로 하고요. 문제 유형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